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공고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사퇴는 했지만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이 최고위원제와 사무총장직을 폐지한다는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개파 간의 반응이 엇갈리면서 당내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13일간 그 여의도 쪽에 머물렀던 태풍이 일단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사퇴를 하고 떠났는데 과연 어떤 말을 남기고 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자기 이제 전 원내대표죠. 할 말은 하고 떠났다. 뭐 새누리당과 청와대 쪽은 좀 찜찜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제 사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직격탄을 날리고 떠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에 있던 분이 저렇게까지 그 말을 한 배경은 예. 정말 억울하다 이런 것도 있고 대통령의 찍어내기가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 달렸는데 그래도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 억울하지만 과연 뭐 헌법 1조를 들먹이고 법과 원칙 거기다 정의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될까? 왜냐하면은 동료 의원들도 있고 당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는데 그 너무 센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물러났다. 그런 점에서는 그 김무성 대표가 그 4선 고지에서 5선 고지에서 공천 못 받았을 때 본인이 자책만 하고 내 탓이다 그러고 물러났거든요. 그런 거 비교하면 조금 비교가 되죠. 자성의 목소리 좀 어떻다,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메시지의 측면에서 보면 정치적 자산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적인 문제를 다 빼고 보면 사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아까 사선에서 5선 갈 때 기억나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대중들한테. 그런 면에서 보면 큰 메시지를 남긴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게 문제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일단 정확하게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해서 불만을 드러낸 거고 그 내용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본인은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청 간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는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또 국회, 의회도 이렇게 부적절하게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맞다고 항변을 했는데요. 뭐 어떤 분 가치 판단들이 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이게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목 또 메시지를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네, 그런 면에서 좀 의미 부여는 저는 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법과 원칙, 정의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 표현들은 박 대통령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두 사람이 아주 스타일도 비슷하고 원칙주의자, 법과 원칙을 강조했는데 정의라는 표현은 좀 과했던 것 같다. 그러면 동료 의원들 사퇴를 정말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하고 사퇴를 권했던 동료 의원들은 다 부정이고 대통령도 불이고 뭐 이런 표현이 됐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인가요? 뭐 그 우물에 침을 뱉는 격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근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평소에 갖고 있는 그 약간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경제 철학을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큰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포용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포용력 있게 나갔으면 더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인의 그 실수에 대한 사과는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 본인이 국회법 개정안을 그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그 말린 거죠. 그 공무원연금 그 통과시키면서 그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냐면요.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과장을 그 공무원 안 치면 안 된다는 그 시행령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본래. 여기에 말린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어제 뭐 고통받는 국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진보적인 그 개혁적인 정책을 하려면 고통받는 국민에 대해서 일관적인 얘기를 해달라. 지금 고통받는 국민이 여러 영역에 계시지만 자영업자도 계시면 저는 이제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들이 지금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취업 광고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학생들 보기가 얼굴이 다시 뜨거운데 이런 것도 고통받는 국민이니까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앞으로 계속 이런 데에 대한 목소리를 좀 일관되게 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제가 자꾸 이제 원내대표가 입에 붙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잖아요. 6월 26일인가요? 바로 그 발언, 국무회의 발언 이후 다음 날. 그때 모습하고 어제는 정말 달랐잖아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지도자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 하는데 어제 일부에서는 뭐 대권 도전을 선언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던데. 근데 실제로도 마이웨이를 선언한 뒷부분에 이제 초반부는 국민에 대한 사과, 그리고 중반부는 이제 본인의 입장,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유, 마지막은 앞으로 본인의 행보 이렇게 이제 큰 단락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게 말이 좀 그런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단어로 말하면 약간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사도세자의 반란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했을 때는 예, 사도세자가 석고대죄를 영조한테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석고대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니까 예. 의원총회라고 하는 뒤주 안에 넣고 이제 우리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세자가 두 가지, 하나는 가장 사과를 많이 했고 두 번째는 살려달라고 안 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 손자를 살려주십시오, 왕세손을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난 죽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어제 선언을 해서 그런 의미가 대권주자로서의 면모 또는 대권주자로서의 어떤 뭐 본인이 그리고 또 지표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뭐 따뜻한 진보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의 지지율에 반영은 될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또 이걸 너무 또 확대 해석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유승민 대표 측에서도 이게 약간 이렇게 원래 이렇게 관심을 탁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한번 때린 정도의 모습인데 이래서 통쾌하기는 하지만 이게 본인의 완전한 지지율이거나 또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아까 우리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현실에 좀 이렇게 밀착하게 하면서 실제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지지도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치적 어떤 체급이 좀 올랐다 이런 이야기 있던데 거긴 동의하십니까, 교수님? 뭐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래요? 요번에 유승민 그 사태를 보면은 네. 그 특히 야당에서 이게 굉장히 유승민 의원을 많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야권이라든가 일부 또 그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였는데 저는 왜 이런 지지율을 많이 보였을까 한번 보면은 대통령이 찍어내기 성이 좀 과하다. 유승민 억울하다. 약간은 그 인기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보낸 것 같고 본질을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오늘 그 여론조사가 나와 있죠. 벌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에 이어서 16점 뭐 몇 %인가요? 뭐 이렇게 나왔던데 제가 그 여론조사 가만 보니까 500명 조사하고 응답률이 조금 그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 급조된 여론조사여서 유승민 원내대표 이 여론조사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어제 그 정말 그 자신 정치를 밝혔으면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굉장히 안온하게 들어왔습니다. 이회창 그 특보로 들어와가지고 원조 보수의 길을 걸으면서 대구에서 3선을 한 그런 그 정치인이거든요. 온실 속의 화초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는 표현을 했는데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남들은 그 수도권에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할 때 쉽게 당선되고 그런 길을 걸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그 광야에서 홀로 갈 수 있느냐? 본인이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홀로 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13일간의 갈등이 끝이 나긴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개파 갈등의 시작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잘 관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제 어제부로 일단락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권의 지지층들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지율 1위로 만드는 지점도 있겠지만 여권 내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아닌 그러니까 좀 소위 예전에 과거에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여권 내에 어떤 소위 세력 교체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 교체 지지층까지 좀 더해져서 지금 약간 부풀려진 지점들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놓고 생각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25에서 30%의 광고한 지지율 더하기 중도표의 흡수력이 있는 지금은 이제 유승민 대표의 지지층으로 대변되어 가고 있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그런 지지를 다 더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것들이 개파 갈등으로 더 번져서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그렇고 또 이제 소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박표도 그렇고 서로 더 경쟁을 붙이면 이게 양쪽 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뭐 새누리당에게 조언할 입장은 아니지만 함께 잘 지금 더해서 이 문제를 잘 수습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되고 그럼 이전의 원내대표를 보시면 최경환 원내대표였고 전에는 이완구 원내대표였고 다 친박 원내대표였거든요. 비박 원내대표를 이번에 어떤 의미로 뽑았는데 이게 지금 5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상 초유의 원내대표 사퇴 공고 결의안 의총을 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후보가 또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갈등의 여지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제2라운드 소위 뭐 시즌2도 예측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그 양진영으로 나눠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어제도 보셨잖아요. 많은 그 언론 미디어들도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방송을 할 걸 준비를 하고 했는데
그 12시 40분인가 끝나버렸잖아요. 예, 3시간 반 정도 했죠. 사퇴 반대한 사람 2명이었답니다. 그 새누리당의 그 쇄신파 혁신파들이 항상 목소리 높습니다. 한 20, 30년 전부터 목소리 높은데 결과적으로 항상 주류 분위기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여당의 한계인데 이 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내년 총선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결과가 말해줄 때 내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뭐 비박계 의원도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목소리를 높일 어떤 그 용기나 또는 시간도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크게 뭐 그 양진이 갈아서 싸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예. 공천이 앞에 다가오면 예.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예,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원내대표를 누굴 뽑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또 나와요. 우리 언론들은 항상 그 뭐 후속 인사에 관심이 많은데 원유철 원내대표 물망설이 있어서 저는 항상 국민의 시각에서 제가 논평을 한다고 이제 자부를 하고 있는데 예. 아니 그럼 유승민 원내대표는 뭐 잘못해서 물러냈는지 그 런닝메이트 아닙니까 런닝메이트? 맞습니다. 예.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냥 다음 그 원내대표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원칙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예. 정말 원칙과 기준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항상 보면 말이죠. 쇄신파들은 목소리 높다가 예. 어느 상황이 되면 싹 목소리 낮추고 예. 결과에 따라가고 예, 예. 그러면 또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항상 여당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위기가 닥치면 또 뭐 구원투수 같은 사람이 항상 나오고 말이죠. 근데 역시 저는 야당이 얼마나 잘해에 따라서 예. 여당이 또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이제 추대가 안 되면 경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또 갈등의 불신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너무 그 뭐 경선 때 그 예, 예. 표대결을 예. 갈등의 양상으로 분석하는 게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예, 항상 그 예, 불구경이나 싸움 구경은 아니, 이번에도 재밌으니까. 여실히 노출이 됐잖아요. 친박 비박 뭐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너무 소수파인 친박 뭐 다수파인 비박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우리 예. 연합뉴스 같은 데서도 이제 뭐 비박계 숫자까지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뭐 훨씬 많다 그랬는데 어제 얘기한 사람은 2명이었어요. 저도 뭐 어제 그 다른 미디어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될 줄 몰랐다. 이제 감은 좀 잡았어요. 그 아침에 그 의총장에 들어가는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가 다들 그렇게 나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항상 그 여당, 집권 여당은 이 줄서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당내 민주화는 역시 야당이 앞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바람 잘 날이 없어도 그런 점에서는 두 당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리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비공개 무기명으로 투표했던 이제 원내대표를 공개석상에서 일어나서 찬성 반대 이야기하라고 하면 말하기 어렵죠. 그렇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또 진노한 상태에서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몇 퍼센트 새누리당이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서 서울시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겼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거고 유승민을 소위 지지하는 어떤 중도적인 흐름 또 소위 야권의 지지적인 어떤 흐름까지도 더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고 예. 박근혜 대통령 표만으로는 지난 대선에서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서울시장 선거를 만약에 했다고 보면 두 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서울 수도권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의식이 좀 발현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대통령과 코드도 잘 맞고 의원들이 만족할 만한 추대가 제일 합리적이고 지금 상황으로는 당을 수습하는 좋은 방법일 것 같지만 예.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느냐 이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승민 대표의 어제 그 발언 이후에 어쨌든 뭐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 2, 3일간의 여론의 좀 동향 의원들도 이걸 보실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동향까지 파악하고 예. 사실은 지난주를 바뀌면서 사퇴론이 확 무게가 실린 거거든요. 그것도 아마 지역구의 의원들이 내려가서 만나보고 왔더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하고 자꾸만 각 세우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다수층이 예, 이제 예. 만들어지면서 김무성 대표도 그러면 좀 명예로운 좀 나름 아름다운 퇴장의 장을 열어주면서 이제 제3섹터가 열린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제 바로 그 일 이후에 오늘하고 내일간의 여론 또 유승민의 소위 동정론으로 갈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소위 좀 예의 없다 이렇게 좀 규정이 될 건지에 예, 따라서 자꾸 의원들의 원내대표 선거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이런 듭니다. 동향이나 네. 민심 네. 유시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네, 예. 그리고 김무성 대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뭐 득보다 실이 많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참 그 분석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지역적 기반을 가진 또 그 보수라는 아주 색채를 강하게 가진 카리스마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래도 예.
김무성 대표가 지금 그 대선 주자 1위라고 하면 이제 독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됐는데 뭐 이번에는 저는 뭐 그냥 한 50점 주겠습니다. 100점 만점. 아니, 100점 만점이 아니고요. 예. 50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가거나 플러스로 가지 않고 그냥 뭐 그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그 명예를 최대한 지켜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예, 뭐 예. 김태호 최고위원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도 뭐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마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예. 다독거려 가고 누르고 눌러서 결론은 이제 그 권고 사퇴를 했지만 예. 청와대도 그 고려하고 유승민 원내대표 고려했는데 예. 여기까지는 이제 저는 국민들이나 우리 평론가들이 뭐 그냥 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점수를 줄 것 같은데 예.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독자적 리더십 발휘 못하고 어부지로 대통령 된 사람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항상 그 기득권 정치 세력 큰 지도자들한테 맞붙어가지고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필요하다. 사퇴 공고 결정이 나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통보할 때 뭐 수고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찹찹했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14일인가가 이제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인가 되거든요. 그때 좀 축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굉장히 본인 심정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강 교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네. 저는 뭐 지도자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명확할 때 지지율이 이야기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장선상인데요. 지도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사람들은 실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지도자를 바라보는 건데 지도자도 어디를 갈지 몰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는 분명히 마이너스했다. 득점을 실했다 이렇게 보여야 되고요. 반대로 유승민 원내대표는 득점을 더했다.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마지막에 낸 것이죠. 근데 다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김무성 대표는 대선 주자인 동시에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당의 관리 능력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이 일방적으로 뭐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또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을 운영하는 리더십은 보여준 플러스 요인트가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정국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되고 앞으로가 정말 중요하다. 두 번, 세 번 이러면 실제로 주저하는 후보의 이미지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역시 행보의 정치는 김무성 대표를 따를 게 없다라고 사실 저는 어떤 의미로 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굉장히 이 과정이 곤욕스러울 수 있는데 소프트하게 나갈 수 있게 자락을 까신 분은 저는 친박계 의원이 아니라 유승민 대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친박이 뭐 나가야 된다, 뭐 연판장 돌리고 막 이런 상황보다는 전날에 30분간 면담하고 그다음에 사퇴 공고 최고위원을 열어서 사퇴 공고 결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받고 마지막에 그 입장을 전달하러 직접 가서 뭐 이제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 아 정말 안타까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을 들여서 또 이제 그런 과정에 당을 운영하는 어때서 당이 더 문제가 커지면 안 된다라는 봉합의 능력을 보여준 점은 좀 있었지 않을까. 제가 그 유승민 원내대표가 플러스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마이너스 측면도 있으면 냉정히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그 있던 그 집단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인 날선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정치 도의상 그게 가능한가? 그럼 그동안에 삼선을 하면서 당내에서 본인은 원내대표로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동안에 최고위원도 하고 뭐 그 선대위 부위원장도 할 때 한 행적을 돌이켜 보면 홍준표 체제에서 말이죠. 그때 뭐 그 재보선도 지고 했지만 그 디도스 공격이 있었는데 이 디도스 공격하고 홍준표 대표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건 뭐 누굽니까? 그 최구식 의원 사무실에서 실수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당 체제를 깨트린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2년 선대위 부위원장 할 때 느닷없이 친박 이선 후퇴론을 들고 나왔는데 물론 선거 전략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때 최경환 부총리 말이죠. 아무 말하고 자리 물려놓고 대표 그 실장 내려놨습니다. 최경환 그 부총리는 뭐 말이 없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평생 고생하고 뛰었는데 선거 뭐 지금 한두 달 전에 그 친박 물러나라 이런 얘기 할 때도 다른 동료들은 말없이 물러나는데 근데 본인은 어제 물러날 때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아래서의 그 이 정권의 성격은 뭐 독재인지 뭐 공산주의 체제인지 뭐 그런 점에 말이 좀 과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지하게 한번 보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날지 한번 우리 주고봐야 돼요. 아니 저도 약간만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과거에부터 계속 이렇게 당이 만약에 운영됐다면 이 당이 제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왕구와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당청 간의 협조도 잘 됐었고. 그런데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적했던 지점, 저는 뭐 유승민 원내대표를 옹호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이번에는 실제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당청이 저는 실제로도 새누리당 당원당규 8조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당은 청와대를 뒷받침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과 당은 국민 앞에 함께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당은 책임을 졌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저는 이제 함께 책임지는 모습에서 아쉽다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참 억울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김무성 대표도 뭐 이렇게 표현으로 하면 죄 없는 거 안다. 근데 물러나가야 되겠다. 상황이 이렇게 표현한 지점들도 그런 어떤 안타까운 지점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이 당에서 그렇게 삼선을 성장한 사람이 지금까지 왜 아무 말 안 하다가 오늘 말하느냐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번 생긴 사태는 초유의 사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가 더 벌어지면 새누리당이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기능도 많이 약화될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아직까지 제가 반박할 시간이 있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 국회에서 입법을 졸속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이 행사됐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이거 대통령들이 보통 5년 집권할 때 거부권 행사 한두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한다고 돼 있습니다. 뒷받침을 잘 못한 거거든요. 뒷받침 잘 못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대통령은 책임이 없느냐? 대통령은 책임을 느껴가지고 찍어내기라는 상당히 본인한테 부담스러운 과정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하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그 지명 비판을 한 거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도 상당히 이번에 그 마이너스 점수를 쌓았는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하루 이틀 더 끄는 바람에 정부 여당이 더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의 책임은 분명히 있고요.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불통 스타일 요거 좀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정무수석 빨리 왜 임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더. 저도 아니 이걸 뭐 논쟁이나 쟁점으로 붙자는 건 아니고 211명의 하나하나의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함께 통과시키고 국회의장이 중재를 서서 다시 또 수정을 한 겁니다. 한 글자를 고쳤던 두 글자를 고쳤던 수정을 한 겁니다. 그거를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런 논리라면 함께 중재를 냈던 국회의장도 책임져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211명이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를 한 명의 원내대표에 책임지는 것은 실제로 가혹해 보인다라는 건 지적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2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왜 하필 어제였냐 시기를 놓고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새정치연합 문제는 우리 강 교수가 저보다 잘 아시는데 그 타이밍을 아마 그 새정치연합 쪽에서도 미디어 전략이 있을 텐데 그 우리는 원칙대로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어제 그 난리의 와중에 여당의 그 난리의 와중에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정작 국민들은 뭐 저 정책위 의장이 누가 되고 최고위원 체제가 없어지고 하는 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지역적인 부분 가지고 혁신을 내건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국민들은 여당이 이렇게 그 자중질환을 일으킬 때 야당이 정책이라든가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입장을 정확히 밝혀준다면은 확실하게 그 다음 정권을 맡을 수 있는 그 야당을 밀어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들이 말이죠. 대학 울타리를 넘어갈 이런 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하면 좋겠죠. 네, 한마디만 간단하게. 혁신위에 이제 어제 나온 안들이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좀 약간 난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발표한 거에 의미를 좀 두는 것보다도 제가 새정치민주연합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국민이 메르스의 이 전국에서 무능에 지쳐 있습니다. 야당한테 바라는 건 여당을 이렇게 어떤 비판에서 얻는 포인트보다 야당 자체의 능력을 보여줄 때 야당이 좀 득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제 나왔던 2차 혁신안도 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가는 길에는 좀 더 부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다 혁신안이 능력 중심으로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정당으로 가는 길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 교수 그리고 강홍식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